자, 그럼 춘추 전국시대 때 경제 발전을 보자. 요거 이제 강독하기 전에 춘추 전국시대 때 경제 발전 관련된 내용을 좀 개관해 보고 나서 강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에 보면 그 당시 농업 생산력 발전에 따라 잉여 생산물이 축적되기 시작하고요. 이제 그게 가능했던 것이 이제 철제 농기계 보급이나 경작 기술 발달, 치수 개간 산업 발달 이런 것들이 농업 생산력 발전을 이제 불러일으키죠. 자, 그래서 잉여 생산물의 교육으로 상업이 발달됐고요. 그다음에 인제 제염이나 그 제철공업, 방직업 같은 수공업이 발달되죠. 그리고 인제 이 교육의 수단으로서 화폐가 유통이 되고 지역 간의 교육을 통한 교통로가 발달되면서 상업 요지의 도시가 형성되고 시장 및 상권이 형성되고요. 그 전국적인 규모의 상권이 확대되게 돼요. 그러면서 인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인제 춘추 전국시대 때 산업 사회가 발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농업 생산의 발달 보면 뭐 철기 사용, 우경, 경지 면적 증가, 국가 단위의 수리 사업 같은 거, 항모지 개간, 철제 농기구 발달, 시외법 발달 등거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철제 농기가 사용되면서 개별 경쟁이 가능하고 하면서 토지 사유화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면서 그 잉여 생산물들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상업이 발달됐다. 그리고 그 시장이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도시가 이제 발달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잉여 인구들도 많겠죠. 잉여 인구들이 도시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인제 잉여 생산물 교환하는 과정에서 환물화폐의 한계성을 느끼고 인제는 청동화폐 같은 것들 사용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철보다는 청동을 많이 사용했죠. 철 같은 경우에는 시기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철은 합금, 동은 미금 이렇게 이제 칠을 받았다는 거. 자, 요렇게 해서 한번 이제 쭉 한번 개관해 봤고 그러면 이제 구체의 내용을 이제 보죠. 자, 춘추 시대 경제 발전 보면 자, 정치상의 변동뿐만 아니라 중국 전국 시대는 사회 경제상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그 최대 요인은 철제 농기구의 사용 및 보급, 소를 농경에 동원 우경이 확대했다. 자, 항토 지대의 특성상 땅을 깊이 갈아 엎을수록 지적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땅 밑에 있는 질산 칼륨을 이제 뭐냐면 복원을 시킬 수 있죠. 이 질산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러한 그 경작 방식을 이제 가능하게 한 철제 농기의 사용은 이전 돈을 만든 농기구에서 농업 생산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고 동일한 시간 내에 경작 가능한 토지의 면적을 대대적으로 늘렸다. 자,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주로 사용된 한지 농법과 인분의 경작을 이용한 시비법들이 주로 한 체계적인 농법이 발달됐다. 한편 재민에게 분배할 토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국가 주도의 대교 개간 사업도 이제 활발히 전개했고 자, 이에 함께 이제 위나라의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서문부가 실시한 대규모 관계 시설이나 전국말 한나라의 토목 기사였던 정국이 진해 그 개설한 전국구는 수십만의 인원이 수년을 거쳐서 건실한 수로로서 간중의 땅 4만 경을 옥토로 바꿔 놓았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농업 생산의 발달 배경에는 모인을 이루로 한 호중적인 농가가 성립이었다. 철제 농기가 발달하면서 개별 경쟁이 가능했고 이 개별 경쟁은 호단위로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국가 주도로 인제 물을 공급을 해 주는데 왜냐면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전을 함께 수입 시설도 같이 했다. 어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공사 기출 문제 나왔어요. 음. 자,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재민지배 체제 강화하고 연결됐죠. 자, 농업의 발달은 인형 생산물을 통한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도 촉진시켰다. 자, 여기 보면 인제 그 잉여 생산물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상업이 발달됐고 그다음에 인제 잉여 생산물에서 제외된 잉여 인 인구들이 수공업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거나 상업을 또 전문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농공상이라는 계층이 명확해지기 시작하고
했다는 거. 자, 그러니까 숭어업 생산은 서주 시기까지 주로 왕실이나 공실에 예속된 직업 시족이 생산의 주된 담당자였지만 시족이 해체되면서 간원 공장이 개편됐고 일부 장형의 숭어업자도 등장했다. 예. 또한 숭어업 생산품의 성격도 변화해 춘추시대까지는 지배층을 대상한 삭치품이나 군수품이 주류였지만 전국시대가 되면서 일반적인 일용품 생산이 증대됐다. 자, 철제 농기구의 보급도 이를 통한 것이다. 그 다음에 염철업, 피업, 금속, 직물 등 각종 수공업의 분업화가 진행됐고 지역적인 특산물 생산도 되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발달되면서 모든 지역에서 모든 걸 다 생산할 필요가 없겠죠. 비교 우위에 따라서 이제 지역적 특산품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전국적인 교환 체제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업과 수공업 발달을 통한 다양한 수공업 제품과 각지의 특산품의 상품이 되어 교육되었다. 또한 각국이 지역 간의 발전 편차와 특수한 지리적 조건에 의해서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됐으며 소농민의 자립화에 따라 구매자가 증가됐고 대상이 출현됐다. 자, 시장은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 전국적인 유통망을 성립됐으며 일부 투기를 통해 대상인도 등장했는데 투기에 성공한 결과 소위 진해 재산까지 지닌 여부리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여부리는 또 누구로 유명하냐면 진시황의 아버지로 또 유명하죠. 이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그 여부리가 그 당시 이제 망명이었던 진해 공자에게 자기 첩을 바쳤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첩이 그 여부리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고 그걸 몰랐던 진나와 공자가 그, 그 사람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뭐냐면 진나가서 이제 다시 왕이 되죠. 그리고 나서 어, 그 사람이 곧바로 죽고 여부의 자식이 왕이 됐다. 이게 진시황이다. 이 진시황 그 사마천 사기에 있는 내용인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아직 이게 정확한 팩트냐 가지고 좀 약간 아 의문이 있죠. 여부지 진시황을 이제 핏줄을 좀 왜곡시켜서 후대에 이제 사람들이 진시황을 비판하고자 만든 얘기다. 뭐 이런 소리도 있어요. 자, 상업의 발전에 따라서 결제 수단으로서 금속화폐가 사용되죠. 예전에는 이제 화폐가 이제 물품화폐를 사용했잖아요. 주로 쌀이나 뭐 이런 걸 사용했겠죠. 근데 쌀은 한계가 있죠. 대규모의 물품들을 이제 교류할 때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속화폐를 사용하는데 금속화폐를 측량화폐라고 해요. 측량화폐. 그래서 인제 보통 이 측량화폐로서는 이건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형상들인데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동 요걸 많이 사용하죠. 금, 은, 동. 천은 있긴 있는데 천은 거의 좀 약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시기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어 개나 소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어느 정도 시기성이 있는 그 금속 화폐를 많이 사용하는데 제일 시기성이 있고 좋은 화폐가 금이죠. 근데 이 금은 좀 약간 불편해. 왜냐면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양이 있고 시기성이 있는 게 은하고 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과 동을 많이 사용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동을 초창기 때 많이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원을 기점으로 해서 은을 많이 사용했죠.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상호의 발전에 따라 결제 수단 금속화폐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미 철기 사용이 시작되어 춘추 시기부터 금속화폐가 주류되기 시작했으며 그 전국시대에 보급되었다. 금속의 주된 재료는 청동이었으며 초기에는 대도시 상인들이 주조했고 후에는 제후국들에서 주조되었다. 화폐의 종류는 그 생김새에 따라서 네 종류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이제 잠깐 화폐 그 모양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전국시대 이제 화폐죠. 예. 그래서 뭐 호전, 도전, 뭐 이렇게 동전 등등 있는데 요게 동전은 이게 둥그렇게 이렇게 생긴 거고 이게 천원 지방을 뜻하죠. 하늘은 둥그고 땅은 네모나는 걸 하고 보통 이제 후대 이제 학파들 보면 요 동전이 주예요. 동전이 주. 그다음에 이제 도전이라고 해 갖고 인제 여기 명도전 같은 것도 있죠. 칼 모양을 이제 본따 갖고 인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대패 모양을 온땀 포전 같은 것도 있죠. 예, 포전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전국시대의 화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볼게요. 자, 네 종류 포전은 당시 가장 보편적인 농기구인 호미의 어,
형태를 유리한 곳으로, 대패가 아니라 홈이네요. 예, 말 잘못했어요. 예, 홈의 형태를 유리한 곳으로 한의교의 삼진해 지역에 주로 유통되었다. 두 번째는 도전으로 카레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상동의 제나 유명 유통되었고, 소형은 연이나 조의 북부에도 사용됐다. 보통 명도전이라고 하죠. 명도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는 현재 동전 같은 둥근 동전 중앙에 사각의 구멍을 뚫는 형태였다. 자, 이러한 형태의 동전은 진과 낙양에 위치한 주 및 조 위 등에서 유통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주로 후에 이제 뭐냐면 많이 사용하는데, 이 천원 지방이라고 하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난 걸 상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폐하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뭐냐 서류 시대 때 합했던 자한패 형태를 띈 거고, 주 남방의 초에 유통되었다. 자, 당시 이제 그 대표 중에 의비전 같은 게 있어요. 의비전. 의비전이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조개 모양을 뭐냐면 본땄다고 하죠. 예. 자, 그래서 당시 산업은 국경과 화폐 유통권을 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화폐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환산율이 정해졌고 환율차도 고려했을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이들 화폐를 이제 소비하는 곳은 어디냐면 도시들이죠. 왜냐하면 도시에는 시장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있고, 그 당시 잉여 생산물들이 도시에 모였고요. 그 다음에 잉여 인구들이 도시에 모이면서 점점 도시가 발전돼서 대도시가 만들어지고 커졌고요. 여기에서 이제 화폐가 사용되기 시작했죠. 시장에서 물건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위에 대량과 앙읍, 조의 한당과 진양, 한해 평양, 제 임치. 임치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임치 성문에 이제 직하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직하 학사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예. 직문의 밑에 이제 살았던 학사들. 그래서 제자백과 나올 때 이 직하 학사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예, 임치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후대 북경 연나라의 개. 자, 원래 연나라는 그 수도가 개고 영경이라고 했어. 영경. 그래서 보통 이제 나중에 우리 연행사로 갈 때 영경에 간다는 뜻이죠. 북경의 다른 이칭이 영경이기 때문에. 자, 초의 왕고, 정의 양적, 주의 낙양 등 모두 산업과 수공에 번성한 도시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제나라 임치다. 임치의 그 성곽은 큰 성과 작은 성을 나누며, 그 당시 큰 성은 동서 3,400m, 남북 5,000m 정도고, 작은 성은 동서 약 1,400m, 남북 약 2,000m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해자가 있죠. 동서 성밖에 하천이 있고, 남북 성밖에 이제 남북의 성밖에는 호가 있다.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는 방어용으로 한우를 파요. 이게 해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방어용 그 시설이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 제나도서 도성의 유적지 가지고 있는데, 뭐 유적지인지 뭐 근데 이게 아마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냥 대충 그래서 직화 관련된 그 유적지를 뭐냐면 그냥 복원한 것 같은데, 복원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왜냐면 여기 벽돌로 쌓았잖아요. 벽돌로 쌓기 시작한 것은 이제 이거는 송나라 때 이후에요. 방송 이후기 때문에 벽돌로 성을 쌓기 시작한 송나라 당송 이후거든요. 근데 요거는 천출 전국시대 때 조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판축토포부에서 토성을 쌓았거든. 그러니까 안 맞아, 이거하고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유적지를 복원했긴 했는데 잘못 복원한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와 관련된 이제 그 동양사 개론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126페이지 좀 보죠. 자, 잠깐만. 철기의 보급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철기 보급. 자, 어, 100, 먼저 그 23페이지 볼게요. 자, 중국의 철기가 사용되기 시작한 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기원전 8세기, 7세기 때 추정된다. 그러니까 서류 시대 때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학대 시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토지의 사유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불리키잖아요.
그래서 인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전국시대부터 확대됐다. 두 번째로는 춘추 이미 중후기 때부터 확대됐다. 어 그래 갖고 인제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학계의 관점은 그냥 각자 읽어 보시고, 자 그다음에 요걸 통해 철제 농기구가 출현되고, 그러면서 인제 뭐 철 쟁기와 보습의 구조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뭐 각자 보세요. 예. 자 그다음에 전국시대 농업혁명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철제 농기구의 전국적인 보급과 함께 우경의 도입 또한 농업 생산을 한층 발전시켰다. 자 우경이 중국에서 시작된 연대와 확실치 않으나 소를 농사에 이용하기 위해서 소의 코를 뚫어 고삐를 매야 하는데, 소의 고삐는 이미 춘추 시대 때 청동제의 상식에 나타났다. 작골모에 우경이 비슷한 문자가 보이긴 하나 우경이 문헌상으로 나타난 건 전국시대부터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조금씩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일반화된 거는 이제 춘추 전국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제 요 두 번째 단락부터는 인제 뭐냐면 우경을 할 때 필요한 기구들이 뭔가 그냥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 건너뛰고, 그래서 인력 대신에 무력으로 인제 농지를 개간했다. 개척되지 않은 황토지대의 강한 평원을 경제에 확대시키고 농업 생산을 높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의 유무에 따라 농업 경영 규모가 달라지면서 사유재산 확대와 계급 분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인제 우경에 인제 뭐냐면 일반화되면서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그 개간되지 않은 토지들이 소의 힘을 빌려서 개간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유재산 확대와 계층 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있고, 요게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이게 빠졌는데 농업 생산력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음. 그래서 이제 신경이 가능함으로써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뭐냐면 질산 칼륨을 그 뭐냐면 복원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냐면 그 식이법을 높이는 방식이죠, 신경을 함으로써. 자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경 사용이 상당히 그 농업 생산을 올리는 데 큰 기반이 되었죠. 자 그다음에 인제 이와 함께 전국시대 각국은 끊임없는 전쟁을 살아남기 위해서 부국 강경 정책을 실시했고, 자 이를 위해서 인제 뭐냐면 대대적인 관계 수의 사업을 추진한 것도 전국시대 때 농업혁명의 주요 원인이다. 요게 이제 관계 수의 사업과 연결돼 갖고 하는 것이 인제 수전이죠. 수전을 주고 관계 수의 사업을 같이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재민 지배 체제를 강화한다. 음.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공사 기출 문제에 나왔어요. 자 거기 보면 위나나 문호 때는 서문부가 완성된 12거와 태왕 때 수의사업 그리고 진해 이빙에 의해서 성도평원 개관 공사, 그다음 수공 그 정국이 그 당시 인제 수공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어 수의 사업을 하는 기술자라는 의미고 정국은 사람 이름이죠. 이 정국은 한나라가 진나 파괴한 그 간첩이에요. 그래서 토목공사를 위해서 지는 이제 피폐를 노리기 위해서 그 토목공사를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정국고죠. 근데 오히려 의도하지 않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진나라를 더 뭐냐면 강성하게 만들었죠. 막대한 이제 그 농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원래와 다르게 뭐냐면 진나라를 더 부강시켰다. 피폐한 게 아니라. 자 하여튼 자 수공 정궁이 황해의 지주인 경수를 끌어들여 300리의 정국공을 만들었다. 요게 거가 있는데, 거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인제 내륙 수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륙 운하.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걸 통해서 물자를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에 물이 인제 고여 있으니까 이 물을 이용해 갖고 뭐냐면 그 농경에도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목적으로 사용했던 인제 뭐냐면 그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상과 같은 요인으로 전국 농업혁명이 가능했고, 그 결과 농업 생산이 거의 3 배에서 4배 정도의 수확량을 올리게 됐다. 자 그다음에 인제 전국시대 농업혁명은 농업 생산량뿐만 아니라 전국토의 농경지역을 촉진하면서 농업혁명의 발전적인 시대가 됐다. 자 앞에서 제가 이제 서주시대와 춘추시대 때 그 어 영통을 이제 설명할 때 그 안에 극지가 있었다고 했죠, 극지. 극지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살지 않거나 사람이 살아도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 사는 그런 지역이야. 그러니까 거의 개간되지 않는 항구지가 대부분이겠죠, 당연히. 예전에는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춘추 전국 시대부터 이제 농업 생산이 올라가면서 인구가 증가되고 그 많은 잉여 생산 인구들이 이제 도시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 예전에 사람이 사지 않은 곳을 이주하게 돼서 거기에 개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량도 올라가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인제 보면 그것은 전국 시동이 끊임없는 영토 확장으로 지금까지 무주도 방치되었던, 그러니까 극지를 얘기하죠. 각국 간의 공백지대를 어 적극적으로 개발돼 농경지로 바뀌게 되고, 종래 강 유역의 충족 평야에 국한됐던 농경지에 드높은 항토평으로 경제가 확대해 나갔다. 예. 또 앞에서 이렇게 이게 뭐냐면 항토평으로 경제 확대됐던 것은 철제 농기구와 우경의 발달과 연결됐다는 것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하여 이제 시족 공동체 규제에서 벗어나 토지의 사유화가 촉진되었고, 토지의 사유화는 시족이 분해시키고 분해되고 토지의 소유와 경적은 시족 구제로부터 해방되어 소가족 단위로 진행됐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시족 공동체 공동 경제 형태였는데 이제는 개별 경제 형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특히 전국 시대 농경시 확대로 인해 더 이상 시족을 단위로 하는 토지 농업 방법은 대평원의 농토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가부장적 소가족제를 중심으로 정착된 가족수 5-6명은 이제 기본 단위로 했다. 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제 그 예전에 03년 기출문제에 상하의 범법이 가능했던 그런 그 요인들 있죠. 배경 물어볼 때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호를 단위로 해서 뭐냐면 개별 농가가 개별 농업이 가능했다. 이런 것들 인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의 인제 농업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여기 보면 중국을 국토를 농업 생산량에서 살펴볼 때 해수를 경계로, 보통 인제 강남과 강북을 해수를 경계로 하잖아요. 여기가 양쯔강, 장강이 있으면 그 북쪽에 해수라는 조그만 강이 있죠. 뭐 조그마하더라도 한강보다 훨씬 더 커요. 예. 상대적으로 양쯔강보다는 좀 더 크다는 것뿐이고, 자, 해수를 건너 그 경계로 해서 요쪽이 강북이 되는 거고요. 요쪽이 강남이 되더라고요. 근데 EBS나 뭐 저기 찾아보면 양쯔강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양쯔강 아니에요, 이거는. 예. 이거는 해수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헤이스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해수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 북쪽에는 하북 육전 농업지대, 소맥지대와 그다음에 그 남쪽은 강의 수도자기 지대도 인제 뭐냐면 아 양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인제 그 북쪽 같은 경우에는 쌀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는 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보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어요. 예. 이게 그 밀이나 조 뭐 이런 것들을 짓죠. 예. 그리고 강남 쪽이 인제 쌀 농사야, 쌀 농사. 그러다 보니 강북 같은 경우에는 분식이 발달됐어요. 밀가루 음식 같은 것들이 발달됐죠. 근데 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쌀로 짓는 이제 음식들, 먹이라는 음식들이 발달됐죠. 물론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짓긴 짓지만 예전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이 양지대는 그 가운데 하북 육전지대의 농업은 그 중국 문명 발생의 기반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가 인제 중심이었죠. 여기는 그 한강강 일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여기는 뭐 치수 사업도 필요하긴 하는데 이에 비해서 이제 양쯔강 유역보다는 좀 개간하게 편한 토지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인구가 집중되며 요쪽이 인제 문화가 발달될 수밖에 없었고, 이 지역을 보통 이제 상하 중 하 하류 지역을 그 뭐냐면 중원 지역이라고 하죠. 중원 지역.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전국 시대의 농업혁명을 거쳐서 기원전 2 세기에 진한 시대 때 중국 농업을 발전 선진 농업지였다는 거. 자, 이에 비해서 인제 해수 이남 지역은 강의 수도작 지역인데 요 지역은 인제 뭐냐면 수도작이라는 것은 물을 가둬 놓고 벼를 키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북 농업에 비해서 생산이 떨어졌으나 서기 1 세기부터 점차 생산이 증가돼서 3 세기 이후에는 하북 농업에 거의 맞설 수 있는 농업 생산지로 발전됐다. 자, 이러한 경제적 추세가 반영되고 상국의 분리였고 4 세기에서 6 세기에 거쳐서 남북조 대립은 그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요거 뭐 상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하북의 어떤 그 농업 생산량이 있었는데 이걸 능가하기 시작한 건 점점 이제 이렇게 한 게 이건데
요게 이제 결정적인 이렇게 상승 포인트가 위진남북주 시대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어 교차된 그 지점이 당나라 말기 때라고 보시면 돼요. 당나라 말기 때 기점으로 해 갖고 이제는 강남의 생산력이 강북을 능가하게 되죠. 그리고 인구도 더 늘어져. 그래서 송나라 때는 완전하게 이제 뭐냐면 강남 우위로 보이게 되죠. 뭐 이렇게 그래서 쪼금씩 이제 강남의 생산력이 올라가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은 형태는 수당 시대 때 계속됐으며 하복을 수도로 둔 수당 왕조는 대운하의 계통으로 강남 수전 농업에 그들의 경제 기반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강해 지방의 경제적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요건 뒤에 인제 수당 왕조 때 좀 얘기할게요. 자, 하복 육전 농업지대와 강해 수도자 농업지대의 균형은 당대까지 대등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그 균형이 무너지고 여기 당나라 말기 때 이제 무너지죠. 그리고 강남이 하복을 압도한 건 10세기 송대부터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여기 당나라 말기 때예요. 이 당나라 말기 때. 뒤에 동계 내용을 보시면 알아요. 강제중국세도 그 당나라 말기 때로 돼 있거든요. 예. 여기 보면 동계 잘 읽다 보면 좀 앞뒤도 안 맞는 내용이 좀 있긴 있어. 앞에서는 이렇게 A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B라고 했다가 이게 있는데 요 동계가 한 분이 쓰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밑에 인제 그 교수님이 지금 있죠. 요거 쓰신 교수님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계시죠. 하여튼 그 교수님 그 밑으로 그 여러 이제 제자들이 같이 해 갖고 이제 쓴 것 같긴 한데 그 느낌이 들어. 그래서 여러 책을 인제 옮기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오류도 있고 앞뒤도 안 맞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예. 자, 상공업의 발달을 보죠. 앞에서 이제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면서 농업 생산량이 올라가고 잉여 생산이 많아지면서 이 교환할 수 있는 상공업이 발달되기 시작하죠, 상공업이. 자, 그 내용을 보면 춘추 말기에는 전국시대 초기에 거쳐서 농업 생산과 함께 상업과 수공업 면에서 큰 발전을 했다. 그래서 춘추 시대 이전까지 상업이나 공업은 각종 직업 시족 집단에 의해 왕실 혹은 종가에 예속되어 공동 노작을 추진했다. 그러나 전국시대에 와서는 공동 노작 해체에 따라 이들 직업 시족들이 해체되었다. 자, 그래야 자유상공업자 또는 독립상공업자가 발전되어 사용인과 국가와 경유진 강형으로 양분되어 각기 독자적인 발전을 뭐냐면 그 나갔다. 전국 시대에는 상공업이 발달된 배경은 이상같이 시족제치가 주요 원인이 됐다. 그래서 그 춘추 이전까지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시족 집단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전국 시대에 들어가면서 인제 이런 것들이 해체돼 나갔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얘네들이 인제 그 시장에 올라오거나 도시에 오거나 아니면 아까 한 잉여 인구들 있죠. 농촌의 잉여 인구들이 많이 인제 들어와서 수공업자들이나 상인 집단이 됐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산업공상이라는 새로운 이렇게 신분층으로 이렇게 또 재편이 됐는데 자, 이거 보면 자, 이와 함께 상권은 도시국가 해체와 함께 영토국가의 출현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어 나갔으며 농업 생산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생긴 잉여 생산물의 축적은 바로 농산물을 상품으로 전환시켜 상업 발전의 중요 계기가 되었다. 자, 중국에서는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 나왔던 거죠. 자, 중국에서는 농업을 본업으로 그다음에 상업을 만업이라고 생각하여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천시하는 사상적 경향이 나타난 것은 전국시대 법가주의에 비롯되었다. 그 논리적 근거는 농업은 사회적 부를 본원적으로 창출하는 데 반해서 상공업은 무용한 사치품을 만 생산함으로써 부의 창조에 기여하지 못하고 상업자는 본업이 창조한 부를 농산물을 축내기만 할 뿐 유식자에 불과하고 만업자가 많이 생길수록 그 사회는 빈곤에 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농업은 그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농산물을 생산하잖아요. 농산물은 꼭 필요한 거죠. 근데 공업 같은 거나 인제 뭐냐면 상인들은 이걸 이제 주로 사치품을 생산하고 상인들은 이 농산물 같은 것도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밭만 축내고 또 뭐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징병 대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인제 얘네들은 인제 억압의 대상이고 농산물 생산하는 이제 농업은 상당히 주업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역사 정책의 주요 논리예요. 근데 지금 와서는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어 이 농산물을 뭐냐면 유통을 시켜 줘야지 그 농업 발전에 어떤 자극을 더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농업 생산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사람이 먹고만 사나? 그냥? 사치품도 필요하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기구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럼 공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자, 각국에서 추진된 범법에서는 대체로 상업을 억압한 억상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법가주의가 가장 첩지하나 그 밖에 제자백과들도 대체로 상업을 마법으로 경시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국시대 상인 계층의 신분 상승을 볼게요. 자, 전국 시대에는 이미 농업에 비해 상업이 부를 축소하는 데 더 효과적인 업종임을 많은 사람이 인식했다. 이는 전국말 대상인 여부리의 아버지가 농사의 이득이 10배이나 상업의 이윤은 100배라고 한 것을 보아 상업에 대한 부의 축적 욕구가 사회에 널리 팽배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전국 시대 상품은 그 공고분에 분류하여 농가의 잉여 생산물, 수공업 제품, 전조와 부세에 전환된 상품,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주와 부세에서 전환된 상품,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세금을 거둔다면 여러 물품들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국가에다 팔겠죠. 이걸 얘기한 거고, 그래서 외국 수입 상품 등이다. 이를 다시 소비자 중심으로 나눠 보면 곡물, 의료, 소금, 그릇 등 모든 계층의 생활 필수품이다. 자, 지배층의 사치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급 상품으로서 고가의 생활 필수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특산품이나 그다음에 농업 생산에 필요한 원료나 공구 등을 뽑을 수 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인제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요건 뭐 각자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뭐 그 당시 수공업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읽어 보시고 자, 그다음에 도시의 발달과 화폐 경제와 출현을 볼게요. 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22 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번호는 22 번이에요. 자, 상공업할 때는 상업도시와 화폐경제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 춘추시대 행정도시였던 구국은 상공업의 중심지가 되면서 경제적 단위로 탈바꿈되었다. 자, 이 가운데서 제나라의 임치와 조나라의 한난, 위의 대랑, 초의 영, 동주의 수도, 나급, 진의 함양 등은 경제적 중심을 번영했다. 도시의 상인들은 상업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시장 내 상업 물론이고 원거리 교육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다. 그 당시에는 이제 지방 상권을 벗어나서 지방에 각각 특화된 상품들을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원거리 교육이 행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폐 주조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다음 단락을 볼게요. 자, 춘추 전국시대 화폐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화폐 형태는 시종물을 모방하여 제작한 폐형, 호형, 그다음에 도형, 한형. 이 한형은 원형을 이제 동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폐 자료는 초에서 극히 소량으로 사용된 금과 은을 제약은 청동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초나라에 주로 사용된 의비전은 조개 껍질을 모방한 동패에서 유래된 것이다. 호주는 그 형태가 농기구 일종의 상가, 박에서 유래된 것이 확실되며 이 화폐는 춘추시대 때 주나라, 정나라, 진나라, 위나라, 송나라 지역에서 사용됐고 도조는 연나라, 제나라 지역에서 사용된 거고 시용공구인 소도를 모방한 거다. 자, 이는 연제 지역의 수공업 생산에서 공구인 칼이 생활 필수품이 되면서 이를 모방한 도전이 유행한 걸 보는 견해와 어족 생활과 관계 있다는 걸 보고 있다. 뭐 이 견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진에서는 원전이 주로 사용됐고요. 그래서 인제 나중에 진나라가 인제 통일하고 나서 방랑전을 만들었잖아요. 이 방랑전이 원전이죠. 둥근 형태잖아요, 이렇게. 예. 자, 그리고 또 인제 뭐냐면 그 뒤에 인제 오수전도 요게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요게 원전이죠. 그래서 그 후의 화폐들은 대부분 다 원전이야, 이 원전. 자, 이는 금속 화폐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에 해당한다. 자, 원전이 인제 일반적인 화폐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중국과 달리 서양이나 오리엔트 지역의 화폐가 대체 금은 등의 기금속을 주저하는 데 반해서 춘추 전국시대 화폐는 청동을 소재로 했어요. 그래서 인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본이제가 계속 유지가 됐죠. 송나라 때까지. 송나라 때까지 유지가 됐다는 거. 게다가 인제 원나라 가덕을 거쳐 가지고 영점 시대 때는 은으로 인제 은본위로 넘어가죠. 네. 그 잠깐만요. 이거 왜 안 돼 또?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 화폐가 청동을 소재로 한 것은 서주시대부터 서주시대나 서주시대나 천추 전국시대 때 천원 압금이요 동은 미금에서 취급되면서 철보다 동이 귀하게 인식되고 화폐 중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천원 압금이요 동은 미금이다. 요거 그래서 철보다는 동을 많이 사용했다.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요 내용이. 예. 일단은 뭐 화폐 주조의 용이성뿐만 아니라 이 철 같은 경우에는 시기성이 떨어지죠. 예. 필요하긴 하는데 시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동이 이제 뭐 귀하게 인식될 수밖에 없죠. 물론 철이 이제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생활에서는요. 예 시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거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철을 철저히 주도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 동전 주조하죠, 동전. 자 그다음에 신분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여기는 인제 있는데 여기 볼게요. 이제 이거는 춘추 전국시대 때 사회 경제적 변화 관련된 내용을 인제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제 제일 중요한 계층이 사계층이죠, 사계층. 이 사계층의 신분 상승이 인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인데 여기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 볼게요. 자 사계층은 주대의대의 지배계급에 속하긴 하지만 경대부 아래에 위치한 하위 지배층이었다. 자 이들은 서주시대의 빛을 보지 못하다가 춘추 전국시대 때 정치 사회적 변혁기를 맞아서 실력을 기반으로 국인으로서 역사적 정면에 등장했고 정치 문학의 주를 잡게 됐다. 공자도 새로운 시대의 담당자로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계층이 사계층에 하였다. 자 사가 사회적으로 활약하기 시작한 건 춘추 시대 말기 때부터다. 자 이때 출신은 국인 출신이나 공적이나 귀족의 밑에 일했던 그 도와 민의 인민 그리고 몰락한 구귀족의 자손, 농민과 상공의 출신 다양했다. 그래서 인제 춘추 시대 때 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춘추 중기 이전의 사 같은 경우에는 터전을 매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대부의 말단 지족들 이들을 인제 얘기했잖아요, 그 밑에 있는 거. 근데 얘네들은 인제 뭐냐면 어 기 폭이 되게 다양하죠. 일반민까지 다 포괄될 수 있는 그런 애들이죠. 자 이러한 사는 서주시대 때 무사신분이 지니고 있었던 전쟁을 통해서 제후 및 귀족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인제 지방 세력들이 점차 커짐에 따라서 행정의 조직화가 진행되고 그 공권을 대표하는 군주 주변의 귀족들이 신하로서 따르게 되었다. 전국 시대의 영토 국가와 함께 군현제적 관료제가 발달되고 군신관계가 확립되자 관료제적 군신관계의 새로운 질서를 나타나면서 사회활동 무대는 급속도로 확대됐다. 자, 여기 관료제적 군신관계 세 질서는 임역적 질서라고 하죠. 예, 물질의 수수관계에 입각한 거죠. 그래서 군주가 돈을 주고 그거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관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는 인제 국가의 새로운 체제에 맞춰 시대에 요청하는 대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 궁극적인 목표는 관료로 입신 출세를 하고 군주를 도와서 시국 평천화를 하는데 평천을 완성하는 데 있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관련된 내용들 밑에 볼게요. 영토국가 사회 큰 하락 볼게요. 자, 읍제도시 국가가 영합국가로 발전에 따라 전국시대 각국의 중앙집권적 관료제 형성 과정에서 사회 역할은 참으로 큰 것이었다. 먼저 전국시대 각국의 군주와 귀족은 안으로는 군주권 강화와 부국강병, 밖으로는 각국 간의 전쟁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인재 초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많은 사를 자기 시야에 거느리면서 위세에 떨쳤다. 자, 이에 따라 사는 춘추 말기에서 전국시대에 거쳐서 영역국가 확대에 따른 각국 간의 상비군 설치와 군대 용병화에 맞춰 일정한 조를 갖지 않고 각국에 또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알아주는 그 주인을 찾아서는 풍습이 유행했다. 자, 군주는 그의 신하를 선택하고 사 역시 그 주인을 택하여 거취를 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신하는 한 명의 군주를 선택해서 해야 된다. 충성을 맹세한다. 불사이군 이런 그 관념은 춘추 시대까지는 없었고요. 전국 시대 말기 때 가서 등장하는 관념이에요. 그전까지는 군주나 인제 뭐냐 사나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거나 이렇게 다른 데 가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거야. 사도 인제 군주를 선택할 수 있고 군주도 사를 선택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불사이군의 어떤 그 윤리적 그런 규범들은 뒤에 전국시대 말기 때 들어가서 했던 거고, 그 당시에 인제 충이라는 개념도 나중에 얘기했지만 유교의 충이라는 개념도 원시의 유교의 충은 군주의 나라에 충성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마음을 안정화시킨 게 충의 개념이지, 이게 충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 군주나 그다음에 인제 뭐 그 '나라에 충성해라.' 뭐 이런 논리는 후에 전국시대 말기 때 들어와서 이렇게 형성이 됐던 논리예요. 자, 하여튼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교묘히 사회 인기를 얻은 자가 가문을 일으켜 왕위를 창탈하는 경우도 출현됐다. 그래서 인제 그 경대부 집안 중에 사회 지지를 끌기 위해서 산림수택의 가산들을 이들에게 이제 베풀어 주는 그런 행위를 많이 했죠. 자, 그래서 진흙상분한 한의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자, 여기에 건의에 사는 각 전국시대의 새로운 사회 형상을 나타나기도 했다. 자, 그래서 위의 문호는 특히 현자를 예우하고 사를 우대하기 시작했는데 수도 안읍에 많은 현사들 모여 섰다. 이때 모여든 현사들 가운데 자, 정자방, 그다음에 방가목, 적항, 이해, 서문포, 오기 등 같은 명망 높은 선비가 우의 정치에 복피했는데 이는 전국의 양사의 선구사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제나 때 위양, 민왕 등등은 올해 그 통치 기간 직하약단이 번영되고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제재받게 할 때 그 관련돼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제나 직문 밖에 학당에 둬서 이곳에 이름을 떠서 그 명칭이 생겼다고요. 예. 그래서 제나 수도였던 임치에 그 직하 직문이 있었나 봐요. 그 직문 밖에 국가가 이제 학당을 만들어서 그들을 우대해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활약했다. 예, 직하의 학당. 자, 신도나 정병, 윤문, 추연, 순경 등 뛰어난 선비가 활약했다. 그다음 전국시대 이른바 사군자, 제맹산군, 위나라 식능궁, 조선의 평원고, 천하 초신군 등 군과 후에 이제 진날 재상에 대한 여부리 등의 부유한 귀족들도 또한 사인 수천 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이 사군자 관련된 서화들이 되게 많죠. 이 열국지에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식객들이 있는데 이들 식객들이 대부분 사인들이에요, 사인들. 자, 그 위에 유능한 사는 군주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고급 관료가 출세하여 이들의 주변엔 다시 사집단이 형성됐다. 그 예가 이제 공자는 제자가 3천 명이 되었고 이 가운데 수제자는 72명이었으며 국자 밑에는 임업 집단이 하나 있었고 맹자는 종자 수백인이 거느리고 천하를 유세할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사회 대부분은 이lok을 이제 구하여 모여들기 때문에 군주나 군주의 앞잡이가 되어 세상사에게 빈축을 사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춘추 전국시대 사인 계층들이 모두 관리로 나가는 것은 아니었다. 자, 이들 가운데 세상을 개탄하고 현실에 도피한 은사나 도사들이 있는가 하면 전쟁과 사회개혁에 참여했으나 정치나 간직에 나가지 않는 국가적인 사인도 있었다. 또한 정치적으로 관여하거나 현실과 거리가 먼 이상주의 정치도 그 각국의 제후들이 냉대받고 교육을 전후한 유가적인 사인도 있었다. 특히 유가적 사인들은 예약, 인의, 춘신 같은 사회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고 군주에게 현사나 능사로 중용을 권하면서 주대 봉건 질서를 재건하여 귀족 질서의 정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 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이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뭐냐면 그 냉대를 받았죠. 예. 오히려 환영을 받았던 게 뭐냐면 법가주의자예요, 법가주의. 그래서 이들은 이제 범법 운동을 이제 주로 했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장릉의 성장과 가의 성립, 요거는 앞에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철기의 보급과 예 이 또 농업 생산 향상 등으로 해 갖고 인제 가가 그 당시 생산 단위로서 부각이 됐죠. 요 관련된 내용인데 좀 볼게요. 자, 춘추 전국시대 신문 질서의 재편성 가운데 또 하나의 주목된 현상은 종래의 시족제적 신분체제가 무너지고 가를 중심으로 한 가정이 발달됐다는 사실이다. 자, 중국의 이제 가족제도는 주대 종법제도의 형성과 함께 발달했으나
그것은 천연적 시족 공동체에 기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의 독립적 성장이 아니었다. 그러나 춘추 전국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변혁으로 시족사회 붕괴되고 소지의 사회화가 촉진되면서 가족을 기반으로 한 소가족제가 추천되었다. 가는 시족제에서 독립되어 가부장권을 중심으로 한 소농민층의 형성을 이뤘다. 이들 자작 소농민은 대부분 5에서 6인의 가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대체로 백문 외에도 토지로 경작을 했으나 생활을 풍족하지 못했다. 자, 농민들은 토지세를 공물 위해 포백, 마사 등의 물품을 공납하고 또 요요구는 축성, 치수사업, 도로정비 등 토목사업을 이제 동원했다. 그리고 각국엔 국민개병제가 실시되면서 병졸로 병졸 유인을 뒀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가의 생활이 상당히 뭐냐면 풍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 이제 생산단위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유복하게 인제 생활하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토목공사 동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병역 의무 등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작 소농민의 세금이 부담되고 군인으로 징발되면서 전국시대 각국은 여러 가지 호적들 어 을 만들어 각 농가의 남녀 인구, 노동력, 가축수, 재산 정도를 자세히 기재해서 가세와 부역의 기준을 삼았다. 또 진에서는 니의 15제를 편성하여 농민의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에 대한 연대 책임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농민의 생산력 가중과 함께 농민의 국가의 감시와 통제를 뭐냐면 강화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니가 아니라 형총 읍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 읍에 이제 뭐냐면 15제 시해 갖고 서로 간의 유대감을 단절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예.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한편 이와 같은 소가족제 중심의 자작 농민층 내부에 있어서도 또 다른 신분 변화가 나타났다. 그것은 전국시대 때 항모지 개간, 우경의 보급과 철제 농기구의 사용 등으로 그 혜택을 입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의 빈부의 차가 어 격차가 난 것이다. 그리하여 소농민층에선 대주주 신분 상승한 자도 있고 그와 반대로 자작 경제를 상실한 무전의 농민을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 입장할 때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수전을 했다. 아, 그리고 농사를 잘 질 수 있도록 수리 시설을 만들어 줬다. 예.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영농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고 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제자백과사상을 이제 보겠습니다. 제자백과사상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10년도 기출문제 나왔고 그전에도 이제 객관식 기출문제 한번 또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 나온 내용들 보면 제자백과사상들의 이제 뭐 역사적 의의나 뭐 이제 그거보다는 그냥 그 이론 자체에 대해서 간단히 물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법과도 나왔단 말이에요. 법과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유교 그다음에 유가, 도가, 법과 뭐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다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내용에서 뭐 사상적인 것들은 그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중요한 내용들만 키워드 중심으로 파악을 해 두시고 대표적인 인물이 뭔가 이 정도만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깊이까지 더 내려가면 한도 끝도 없어.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윤리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그 각 학파들의 특징들 그걸 파악하고 그 학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역사적으로 그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예. 자, 그러면 인제 그 내용들을 보는데요. 아 여기 보면 인제 먼저 한의종을 읽고 그다음에 동계를 읽을게요. 제자백과 역사적 의의는 그냥 쭉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들만 보겠습니다. 예. 여기보다는 요걸 먼저 이거 한의종보다는 요거 먼저 읽고 나서 해야 되겠네. 순서상 동계를 한번 먼저 읽고 나서 그다음에 요쪽 한의종으로 넘어갈게요. 사회적 배경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좀 자세히 설명돼 있기 때문에 요거 읽고 나서 뭐냐면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춘추 말에서 전국시대에 걸쳐 독창적인 사상을 지닌 많은 학자들이 출연됐다. 자, 이를 익혀 제자백과를 한다는 거죠. 제자백과라는 것은 보면 제자라는 것은 제자는 여러 제자죠. 예. 그다음에 자라는 거는 그다음에 성인들에게 붙이신 명칭이에요. 공자, 순자,
뭐 맹자 이렇게 하잖아요. 백가라는 것은 많다는 뜻이죠. 예. 이 가라는 것은 여기 집안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학단으로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 스승 그 성인들이 만든 그러니까 여러 스승들 성인들이 만든 여러 학단들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인제 이 학단들이 모여서 인제 뭐냐면 새가 우는 것처럼 서로 떠들게 되죠. 이 백가쟁명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 제자백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중국 고대에는 사상가를 할 수 있는 인물은 거의 없고 개인의 저서도 별로 없었다. 자,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번역이 휘몰아치는 춘추 전국시대에 새로운 사상을 창조하고 문화적 업적을 이룩하여 동양 사상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제자백과에 출연하게 된 사회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사상의 자유와 지식의 학대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주된 이 봉건 체제 하에서는 세습적 신분 질서가 고정되어 있고 이때는 사상의 관심이 하늘이다. 그래서 주나라를 모셨던 신이 하늘이라고 했죠. 천. 음. 그 천이나 조상 숭배가 중심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상과 학문화 국가가 간장하고 있으므로 극히 일부 귀족 계급만 학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살아난 계층들 물론 이제 전국시대 사하고 좀 어 경우가 다르지만 애들이 인제 익힐 수 있는 게 유계 정도죠, 유계. 자, 그래서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로운 사상 활동이나 지식의 복음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춘추 전국 시대에 이어 주대 봉건 질서가 붕괴되면서 지금까지 간부나 귀족이 독점하고 있는 학문과 지식이 일반 서민들에게 확대되어 나갔다. 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예라는 거죠. 예. 예라는 것은 지배층에게만 적용되는데 춘추 넘어가면서 얘가 피지배층까지 확대되죠. 그리고 신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얘가 적용되죠. 그래서 인의 어떤 발현 수단으로서 얘를 이제 뭐냐 강조하잖아요, 육아에서. 어 그래서 인제 이런 역할을 했던 거 그래서 얘를 보편화시키고 학대시켰던 역할을 했던 것이 공자고 공자 또한 춘추 시대 때 보면 좀 사계층에서 멀었던 사람이야. 물론 자기 아버지가 이제 송나라 뭐 귀족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 어머니 집안이 별로 안 좋죠. 자, 하여튼 이러면서 인제 그 뭐냐 '지식이 학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에 따라 일반민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그러한 지식을 이용해서 신분 상승을 실현하는 강력한 사회적 욕구가 문화 창조의 의지로 나타났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사상의 자유와 지식의 학대는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런 지식의 공유, 이 지식의 공유를 통한 신분 상승 의지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갖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각국이 학자의 우대를 꼽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국 강병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뛰어난 학자 사상가들이나 어떤 참모를 동용해서 뭔가 나라를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을 우대하기 시작해요. 자, 이런 것들이 제자백과를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자의 우대를 꼽을 수 있다. 즉 전국시대 영토국가의 추종과 각국 간의 경쟁은 자연히 부국강국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능력 있는 학자를 우대하는 풍조가 팽배하게 됐다. 이때 학자들은 부국강병의 뜻을 품고 각국을 주유하면서 군주로부터 우대를 받아 포위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재상을 발탁되는 일이 드물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위나라의 문호와 제나의 성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 위나라의 문호는 대단히 공자의 수재진 자아를 논학을 맞이하여 우대했고 훌륭한 학자들을 초청하여 학문과 사상을 일으켜 위나라를 중국 문화의 중심으로 만들어 문화적 통치자로서 명성을 떨쳤다. 자, 제나 선왕은 위 문호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이른바 직하 학사가 그거다. 자,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이 직하 학사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나수도 임치성의 인제 직무의 부근에 문화구역을 설치하고 어 그래서 공문 고문 대옥의 의리하는 정책을 세워 놓고 널리 천하의 학자와 사상가를 각국에 초빙하였다. 자, 이때 초빙한 학자들은 수천에 이르며 그중에 유명한 학자도 76 명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모두 고급 관료에 맞먹는 복론을 받고 자유롭게 학문을 토론했다. 자, 이 문화구역이 바로 직문 근처에 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초빙된 학자를 직하의 학사한다. 자, 이리하여 제나라의 직하가
위나라를 대신해서 전국시대 때 중기부터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들 학자들은 자유로운 직하의 분위기 속에서 각 학파들이 서로 밀접한 교류를 가지면서 사상과 학문을 그 토론하면서 제자백과의 독창적인 사상이 성장되었다. 자, 세 번째로는 각국의 분립이 뭐냐면 또 사상의 다양함을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죠. 예. 자, 이거는 인제 뭐 어떤 의미냐면 뒤에 보면 인제 뭐 진나라, 한나라, 뭐 수, 당 쭉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유교를 인제 뭐냐면 내세웠잖아요. 물론 법가는 인제 진나라는 법가를 내세웠고, 그러니까 한 가지 학문만 내세웠어. 그걸 간학화시키고 강조했잖아요. 자, 그런데 인제 뒤에 춘추 전국시대는 선진시대의 학문이라고 하죠. 진나라 이전의 그 선진시대 학문은 각국이 분열돼 있고 서로 간의 다양성을 확보해야지만 각국이 이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냐면 이런 사상을 다양성을 어느 정도 용인해 줬죠. 예. 그래서 다양한 사상 중에 자기가 맞는 사상들을 뽑아내잖아요. 근데 그 후에 인제 국가에서는 특정한 사상을 뭐냐면 지정해서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그걸 통해서 국론을 보호하고 국론을 통합시키고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정권의 정당성을 마련해 이용했기 때문에 인제 사상의 다양성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한나라 이후부터는 완전 유교가 완전 통합이 되잖아요, 모든 사상을 흡수하고. 그 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주작이니 뭐 성리학이니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유교에서 각주를 달면서 인제 나간 거야. 그러니까 유교란 큰 그런 구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런 학문이죠. 그렇지만 선진시대 때 학문은 이런 각국의 분립된 상황에서 어 이런 것들 다양한 학문이 선수돼 나갈 수 있었던 배경이 될 수 있었죠. 예. 뭐 요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국 역사상 정치적 통일 시대는 강력한 국가 권력이 사상과 학문을 통제했기 때문에 다양한 사상 발달이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각국이 분리된 춘추 전국 시대에는 각파의 학설 용인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다양성을 확보해야지 그 속에서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위견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사실상 이것을 하나 통일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요. 춘추 시대의 정치적 혼란이 도리어 사상의 자유를 누리며 자기 신의 사상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마련되어 여러 가지 사상이 나타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와 함께 이제 도시 국가에서 영토 국가에서 영토 확대는 각 제후국 간의 정치적 독립과 방방 국가의 중앙군의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사상과 학문적 전파가 빠르게 촉진되었다. 이게 네 번째 요인이겠죠. 서로 간의 교류가 많아졌다 그런 거죠. 자, 이에 따라 은주 지역의 중앙 문화가 전 중국에 확대되어 중 문화의 전국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도 제자백과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제자백과의 성격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한번 각자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요거는 뭐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각자 읽어 보시고 동양 역사에서의 제자백과의 위치도 읽어 보세요. 예. 요것도. 자, 그리고 이제 제자백과 사상 내용 해 갖고 뭐 파 출신 지역 있는데 여기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서 육아부터 이제 개별 사상가들의 특징을 인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이제 한의종을 먼저 읽고 그다음에 어 뒤에 있는 이제 동양사 개론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전에는 제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생각까지 들어. 요즘에 시험문제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중요 사상들의 포인트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한의 중에 인제 60 페이지 펴 보세요. 육아를 보죠. 자, 육아에서 인제 유자는 요렇게 인제 형상화 됐거든요. 이 유자죠, 유자. 요 이거를 이제 보면 떼서 보면 요 앞부분이 비유자죠, 비유자. 그리고 여기가 이자인데 이자는 뭘 이제 형상을 시켰냐면 이게 곱사또이 곱충이라고 하죠. 이게 허리가 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형상을 시켰어. 이들은 인제 주로 예전에는 별로 필요 없잖아, 이 사람들이. 장애인이고. 그러니까 얘들이 주로 인제 어떤 거냐면 비를 보면서 앞으로 하늘을 관측하는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제사를 주로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문 제사를 했던 애들이 인제 이런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제 이걸 했는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인제 뭐냐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과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사를 이제 지내는 과정에서 의례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죠. 이게 예야. 그래서 예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인제 수행하는 하늘의 제사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 인제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인제 나중에 더 발전돼서 학문적으로 이제 발전된 것이 육아였다. 그래서 육아는
이렇게 제사 의례 이런 것들을 강조해. 예를 강조하고. 그것은 그들의 인제 앞에 있었던 그 모집단들이 이렇게 법사뚱이로서 인제 주로 하늘을 보고 그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그런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절차를 강조하는 그런 집단들을 학문적으로 만든 사람이 공자고요. 이 공자를 따르는 무리를 유가라고 하죠. 유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맹자, 순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공자, 맹자, 순자를 보통 원시유교라고 하죠. 이 사상들을.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육아는 춘추 말에 생존했던 공자에서 비롯됐다. 비롯되어 제자백가 중에 가장 멀리 먼저 성립됐다. 그는 몰락 귀족의 후예로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송나라 귀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송나라 귀족인데 이제 요나라 도망쳤고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인제 그 누구야?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그 소녀와 야합을 했죠. 야합을 해 가지고 70 대인가 그렇게 해 갖고 야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뭐냐면 딸 따지고 아들 한 명 있긴 있는데 아들이 좀 약간 머리가 이상해 갖고 새로운 아들을 이제 낳으려고 했는데 본부인한테 낳지를 못해.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친구의 세 번째 딸을 취해서 야합을 해 갖고 낳았다고 하죠. 하여튼 그 집안 그 외가 쪽이 좀 출신이 안 좋아. 그래서 뭐 무당집이라고 그런지 하기도 하고 예전에 제살 집안은 이런 유자 제살 집안은 이런 전문 집단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외가 쪽이. 그래서 하여튼 그걸 보고 인제 어릴 때부터 인제 그 제사를 지내고 뭐 그 제사하는 가서 예 같은 것도 행해 주고 이걸 보면서 자랐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요. 자, 하여튼 그 어지러운 현실에 구제하는 원료 종주. 종주라는 건 준하를 다시 복구시키는 거죠. 그래서 서주적 질서를 회복하려고 했는데 종주는 서주의 옛지를 복귀를 말한 거다. 그러니까 복구적인 사상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에게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서주 초 주공이 만들어냈던 이상적인 시대를 회귀한 목표였다. 자, 종주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실제 무너진 신분 질서를 다시 세우는 정명을 제시했다. 정명은 뭐냐면 자기 신분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게 정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뭐야 그 명이 있죠. 그래서 이걸 군군 신신 부자 부부자자라고 하잖아요. 예. 군군은 뭐냐면 군은 군주는 군의 이름에 따라 행동해야 되고 신은 신의 이름에 따라 행동하고 그다음에 아버지는 아버지의 이름에 따라 행동하고 자는 자의 이름에 따라 하는 거죠. 자기의 이름에 맞는 명분에 맞는 지위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명이야, 정명. 예. 그래서 인제 군신의 행동은 뭐냐?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려면 원래는 덕치를 해야 된다. 덕치. 그러니까 예의와 도덕을 통해서 세상을 뭐냐면 통치해야 되고 그리고 인제 그걸 통해서 뭐냐 요순신 대동사회 주나라 그 예전에 주공이 만든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 주나라와 요순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복구적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 예. 예전으로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요. 자, 그는 서주와 마찬가지로 가족 윤리부터 출발해 국가의 정치와 그 사회 규모를 도출하고 있으며 법률과 형법에 의한 통치보다는 공공구조인 의례를 확립을 통해 신분 질서를 회복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뭘 강조했냐면 인을 강조했어요. 인. 이건 윤리 시간에 배웠을까요? 인. 그래서 이제 이는 강조했는데 왜 그 인을 강조했냐? 그 당시 이제 사회적 혼란의 원인을 뭐라고 했냐면 내면의 어떤 선천적 도덕성, 인의 상실을 본 거죠. 예. 그래서 인해는 뭐냐? 그래서 인을 이제 회복함으로써 그걸 뭐냐면 극복하려고 했던 거야.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인이란 뭐냐? 인간다움이죠. 자, 그래서 인간다움이고 그리고 내면의 어떤 선천적 도덕성이죠. 타고난 도덕성. 그래서 우리가 인제 지금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뭐 어 그 학교에서 그 왕따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인제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 인간다움에 원래 상실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을 회복해서 어떤 이제 혼란의 사를 좀 극복을 했는데 근데 인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고 보이지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예예요. 예. 얘는 인을 표현하는 수단이면서 얘를 통해서 또 마음의 인을 또 뭐냐면 이게 그 양성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야, 수단. 이게 얘죠. 자, 그래서 얘를 실천함으로써 인을 뭐냐면 표현하면서 회복하고 기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얘는 인을 뭐냐면 표현하거나 기르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얘라는 것은 뭐냐? 그 인이라는 건 내면에 있는 거지만 얘라는 것은 인을 외부로 표현하고 양성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면적인 사회 규범에 해당하는 거죠. 이걸 예의라고 했어요. 예의. 예. 그래서 이 예는 그 당시 인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원래는 지배층에 적용했지만 피지배층에게 인제 적용되면서 예를 강조했고 그래서 뭐 제사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의례라든지 이걸 통해서 뭐냐면 되게 강조해. 그래서 신분에 따라 뭐냐면 제사를 다 지내고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몇 년을 지날 걸 다 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옷을 입고 다 이게 예에 속하는 거예요. 이 예를 통해서 인을 표현하고 인을 양성하는 그 수단으로서 얘를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예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군자라고 했죠. 군자. 예. 그래서 인제 좀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인제 봉건적 구별인 의례에 따라서 학렬도의 신분 질서를 회복하고자 했다. 따라서 그의 정치 사상은 다분히 복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단순히 복구주의자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복구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단순히 복구주의자가 아니었다. 그가 강조한 예는 형식을 통해 도덕적 성실성을 실천하는 품이고 인을 반영하는 수단이죠. 신분 질서 역시 도덕적 상호의 관계에 기초한 걸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신분의 기천을 가지지 않고 교육을 통해 도덕적 완성의 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기복례를 통해서 군자가 되는 걸 강조했죠. 자, 군자를 배양했다. 자, 군주에게는 특히 강조되는 덕목은 인이다. 그 인이라는 건 앞에서 인간다움, 내면 선천적 도덕성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죠. 인이야말로 그의 도덕 철학 중의 핵심이었고 나머지 덕분은 인을 실천하는 방법에 불과했다. 자,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은 인을 강조하면서 인을 이제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예를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인간다움의 그 그 복 인의 구성 요소로서 뭘 제시했냐면 호재 충신을 제시했어요. 호재 충신. 특히 효와 재를 강조했죠. 효와 재. 예. 이 효라는 건 여러분들 효도고 재라는 것은 우예죠. 그러니까 철저히 가족 윤리를 강조했다고 보시면 돼요. 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군주나 그런 뭐냐면 나라에 충성을 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 충자에다 이게 이렇게 구성돼 있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 어떤 일이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정성스럽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인고의 중심을 잡고 정성스럽게 하면 이게 충을 하는 거야. 예. 이런 의미에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충의 개념은 전국시대 말기 때 등장한 그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신이라는 건 믿음이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인제 강조해서 인의 구성 요소 했는데 그중에 인제 뭐와 뭘 강조했다? 호와 재를 강조했다. 예. 요런 것들을 보여요. 그래서 호와 재가 인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공자의 사상은 대단히 가족 중심이고 현안적인 어떤 사랑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효와 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건적인 사랑이야. 그리고 분별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내 국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인제 이렇게 차별적인 어떤 사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문과가 차별례라고 해서 비판을 하면서 범예를 강조했죠.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에 좀 어긋난 것 같아요, 문과 사상이. 원래 인간이라는 자체가 차별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문과는 견해에서는 말은 좋은데 실제로 이제 인간의 본능을 좀 어긋나는 그 사상이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인간의 어떤 욕구나 본능을 충족되지 못한 그 사상은 나중에 도태돼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자 인을 실천하는 방법에 하여튼 돼 있고 자 군주의 도덕된 특히 강조의 덕목은 인이고 인이야말로 그의 도덕 철학 중의 핵심이고 나머지 덕목은 인을 실천하는 방법에 불과했다. 그의 도덕적 이상 중에 실패했지만
가족 질서, 즉 혼을 중시했던 사상은 나중에 이제 그 증자와 자사를 거쳐서 맹자에게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증자가 나오는데 증자는 그 어 공자의 직제자죠. 그래서 이제 증자가 이제 쓴 책이 유명한 책이 뭐냐면 호경이라는 책이 있어. 호경. 보통 이제 유교 경전을 식경이라고 하는데 요 식경 중에 들어가는 게 호경이죠. 호경. 예. 그래서 이제 맹자를 볼게요. 맹자. 자, 맹자는 이 사람은 이제 공자의 직제자가 아니에요. 공자가 죽고 나서 좀 한자 후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보를 보면 공자가 있고 증자가 있는 다음에 자사가 간 다음에 맹자가 나와요. 예. 그 맹자 같은 경우에는 뭘 강조했냐면 그 앞에서 말하는 그 호, 예 이걸 계승했어. 뒤에 이제 순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 말하자면 맹자는 뭘 계승했냐면 효를 계승했죠. 호. 호를 계승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호를 계승해서 인제 뭐냐면 했고요. 후에 이제 순자는 예를 계승했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 내용을 볼게요. 자, 공자의 사상을 잠깐 이제 보면 요거 좀 도표 보면서 좀 설명할게요. 자, 맹자의 사상을 이제 도표 보면서 좀 설명할게요. 몇 페이지야? 79 페이지. 자, 이 맹자의 사상이 상당히 중요한데 보면 맹자는 인을 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인제 구체적으로 얘기했어. 이 사람은 인이나 예를 이제 호를 계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일단 전명론을 이제 공자가 말한 정명론 있죠. 요걸 더 발전적으로 이제 해석을 했고 그다음에 성서설을 주장했고요. 그다음에 또 덕지주의를 계승해서 왕도 정치를 내세웠어요. 이게 특징이거든요. 자, 보면 첫 번째 사상이 성서설인데 성서설은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착하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그때 인제 인간의 마음에는 그 성이라는 게 있고 이 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타고날 때부터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인제 성리학이나 양명학에서 응용하죠. 어. 그래서 양명학에서 인제 이 선을 가지고 선증리니 뭐 심증리 막 그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이게 사단이 있고 사단은 이제 측은지심, 수우지심, 사형지심, 십이지심이 있고요. 이 사단에 따라서 인제 사독이 나온 거야. 이 마음 성이 구성해서 사단이 있고 성 안에 그 사단에 따라서 사독이 나오는데 이게 인이 예의 지가 되는 거죠. 측은지심은 인, 수우지심은 의, 사형지심은 예, 십이지심은 지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 갖고 보통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는 이런 타고난 인제 요 양지를 충분히 충분한 발현하는 것이다. 양지 양능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타고난 성이었던 양지를 충분히 발현하는 것이다. 요게 어디에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이거 양명학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 선서설 자체는 후에 성리학이나 이 양명학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맹자는 사회적 혼란의 원인은 이런 인의예지의 상실이다. 원래 타고난 성을 에서 나타난 사단에서 발현된 사도를 제대로 수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인제 강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지비를 강조했죠. 지비라는 것은 뭐냐면 호연직이죠. 그래서 욕심과 두려움을 유혹해도 굴하지 않고 습관화된 당당함, 용기가 크면 굳세고 도덕적 기계를 호연직이라고 하고 이 호연지기를 양성한 사람을 대장부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또 맹자의 정치 사상은 이제 왕도 정치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왕도 정치는 기존의 음주 교체 때 만들었던 이 덕지주의를 바탕으로 했어요. 그래서 음주 교체에 보면 인제 뭐예요? 성이 바뀌었잖아요, 역성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음주 교체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형상에서 어 역사적 어떤 사례를 보고 이 덕치주의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해. 그래서 덕치를 통해서 뭐냐면 그 '왕은 통치해야 된다.' 왜냐하면 왕이 청명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자, 근데 덕치를 버리고 패도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예. 그거는 이제 '왕명을 버리는 거다. 청명을 버린 거다. 타도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 덕치는 이게 왕도 정치죠. 예. 그래서 임금은 그 당시 인제 뭐냐면 은주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왕도 정치를 내고 예의와 도덕적 교훈을 강조하고 자, 이거는 덕치와 유사하는 거죠, 덕치주의. 자, 그 반대로 패도 정치야.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심을 통해 통치를 한다. 이거는 하늘의 명을 어긋나는 거죠. 그 이상 이제 왕은 왕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왕이 왕이면 아니면 어떻게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왕답지 못하게 행동하고 자기 이름에 따라서 행동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공자에서는 그냥 왕은 왕답게 행동하라고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맹자는 거기다 주석을 다는 거야. 왕이 왕답지 못하면 하늘의 명을 어긋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패도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뭐냐면 역성 형을 더 이상 왕이 아니죠. 성을 바꿔서 뭐냐면 해야 된다. 은주 예전에 교체할 때도 그 성을 바꾸지 않냐. 역성을 제시한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역성명 정문론 왕도정 성 연결됐다는 거. 하늘의 명을 받은 왕은 왕도 정치를 해야 되고 패도 정치를 해서 안 되고 만약에 패도 정치를 하면 그 왕이 왕답지 못하기 때문에 뭐냐 역성명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역사에서 은주혁명에서 보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했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제 맹자는 이제 인간의 선천적 요소 사단, 그다음에 이거 양지, 양능 이렇게 했는데 자 사단이라는 건 추구, 수요, 사양, 십이지심 성리학에 영향을 줬고요. 양지, 양능성은 생각하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타고날 때부터 성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양을 배우지 않은 것도 가능한 거야. 이건 양명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우물에 어떤 아이가 쭉 가고 있어요. 우물 그럼 잘못하면 우물 안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나서 '아 얘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뭐 어때 그게 아니죠. 당장 달려들어서 애를 우물에 가지 못하게 막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아니잖아. 생각하지 않지만 뭐냐면 곧바로 인제 나오는 행동이죠. 이런 것들이 양지양능이야. 생각하지도 않고도 아는 거, 배우지 않고도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은 양지양능이고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선서를 바탕으로 하고 사독의 사단에 있다. 되는 것들 인제 있고 이런 것들 양지양능성이 나중에 양명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맹자의 사상은 후에 성리학과 양명학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제 다시 봐서요. 자, 그래서 전국시대 맹자는 공자가 제시하지 못한 인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로 성서설을 찾았다. 그래서 본성이 선한 인간은 천부적으로 추근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을 가졌기 때문에 사단의 발로서 인의 예지를 의 실천도 본성의 배양과 확충만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양지양능이라 한다. 배우지 않아도 아는 거. 또 행동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아는 거. 배워서 행동하지 않아도 행동하는 거. 뭐 이런 것을 양지양능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추금지심, 인을 강조했는데 인의 반려로 그 인은 추금지의 반려인 인은 정치에 실현되면 이것이 왕도 정치라고 했다. 그러니까 왕도 정치라고 된다는 거예요. 패도 정치가 폭력과 정치적 기만을 수단으로 한 것이라면 왕도 정치는 도덕적 실천에 자발적 기여하는 정치다. 자, 맹자는 왕도 정치를 단순히 도덕론에 그치지 않고 그를 구현하기 위해서 방금 양민과 교민을 강조했다. 그의 위민사상과 통한다.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통치, 백성을 교화한 통치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자, 그래서 이건 백성을 위한 정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런 정치의 근본 위민이 있으며 이를 넘기고 왕도관이나 패도를 하는 애들은 더 이상 군주가 아니죠. 이건. 그래서 방법을 인정했다. 이건 역성론을 인정했다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인제 이것은 도덕적 자질에 기반한 역성을 긍정한 것으로 그의 왕도 정치론은 당시 사회에서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군주와 소인의 차이를 긍정하고 인간의 도덕적 실천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을 그의 간념에 진짜 한계였다. 그러니까 너무 인간이 타고났다. 성서설 이런 걸 내서 '인간 착하다.' 이렇게 강조했죠. 근데 요즘 행태들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예. 심심해서 한번 죽이고 싶다고 해서 살인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는 과연 인간이 과연 착한 동물인가? 그것도 인제 좀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순자를 볼게요. 순자는 맹자가 공자의 이인이나 호호 사상을 계승한 반면에 순자는 예사상을 강조했어요. 순자도 공자의 직제자가 아니죠, 이 사람도. 예, 순자도 공자의 직제자가 아니라 한참 후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자의 제자 뭐 이렇게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자의 뭐냐면 보면 계통이 순자죠. 예. 그래서 얘를 계승했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거꾸로 '인간은 착하지 않다. 오히려 악한 존재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냥 인간에게 악과 욕망이 존재한 성악성을 주장을 하고요. 선천적인 도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후천적인 개조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그걸 교육을 통해서 강조한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예죠.
근데 예라는 것은 학대 해석하면 뭘로 또 학대 해석할 수 있어요? 예, 이건 법으로 학대할 수 있죠. 예라는 건 굴범이잖아. 사회적 굴범인데 이걸 명문화시키고 강제할 경우에는 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또 공자의 그러니까 유학자이기도 하지만 또 법가의 표시죠.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어요. 유학자지만 법가의 호시가 됐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는 복구적 성향보다는 시대의 추세에 적응하는 성향 사상가였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예는 공자가 말하는 예처럼 고정된 굴복이 아니라 시대 흐름에 맞는 보편적 강제 굴복이다. 이게 이제 얘가 좀 강제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명문화시키고 이제 했던 것이 법이라는 거죠. 자, 그가 강제 구금을 근거로서 군주권의 절대적 권위와 상하의 기천 질서를 인정하는 건 당연하며 이 점은 법가의 이론에 큰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다. 반면 그는 법치보다 인치를 주도했다. 그러니까 예라는 것은 법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 순자 예는 근데 이제 강제 구금이 있고 요때 강제 구금하는 거는 법에 딱 명시해 가지고 성문화돼 갖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질서를 어긋날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제재를 받잖아요. 법 외에 이런 것도 더 무섭죠.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인제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보편적 강제 구금을 그러니까 그 사회적 규범을 어겼어. 얘를 어겼어. 그럼 마을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쫓겨나거나 이런 것들이 법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어 법과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또 법과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그가 법치보다 인치를 주장하고 도덕성을 전제하는 권위를 인정한 점, 그리고 천도와 인도를 철저히 구분한 것, 그 역시 육아 사상이 이은 것이다. 그랬다. 자,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인제 요 정도 하고 그다음에 동양사 관련된 내용, 동양사 개론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육아의 성립과 발전인데 요 부분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